여기 있는 거 확인하셔가지고 꼭 문제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특히나 합격권에 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문제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네. 가끔가다 그러신 경우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거였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문제를 많이 안 봐서 그래요. 네. 아, 여기다 이거 쓰는 거였네? 문제를 많이 안 봐서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만 꽈서 내더라도 아, 이게 이거였나라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다 어느 정도 내재화 돼 있으시거든요. 58, 57점부터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문제에 포커싱 하지 못하고 채점관이 원하는 답 안 써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일단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골고루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 와이파이 6 다 나올 만한 것들, 전처리 결측값 예측 이상값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주간 모의고사 때 나왔던 거고, 뭐 디지털 배지 이런 애들은 이제 처음 보는 애들도 있어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이런 것도. 네. 그런 것들은 아 이거 외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정도로. 그럼 실전 시험 가도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컨셉을 잡고 잘 쓰시면 되거든요. 네. 컨셉을 잡고 잘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그 개념 정도만 쭉 보고 본인의 컨셉을 가지고 쓴다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여기 보안 대책, 뭐 EVM도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네. 그리고 AISS, 트랜스포머 모델. 네. 이게 그 AI 같은 언어 처리에 있어서 저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지 않고의 따라서 굉장히 AI 기술에서는 크게 많이 이 혁신적인 변화거든요. 그래서 얘는 꼭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IP 뭐 V6 이것도 다 그 저희 해설집에 다 있는 해설집이라기보다는 저희 그 토픽 목록에 다 있는 애들이죠. 데이터 품질 관리 다 저희 기본적으로 그 저희 뭐죠? 출제 경향, 출제 기준 뭐 이런 거 보면 데이터 품질 관리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AI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능 평가, 뭐 검사 시점 이런 회복 기법이죠. AVR 트리, 네, 오토사, 네, 2626이랑 21448 이런 애들. 21448 뭔지 일단 알아두시고 SIP 프로토콜, 네, 네트워크 규모 산정, 네, 디지털 플랫폼 정보, 프로토타이핑 개념. 이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싱킹 프로토타이핑 얘네가 왜 나오냐면 이 출제 기준에 소프트웨어 공학 출제 기준 보면 UI UX 설계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키텍처 설계도 있지만 이 사용자들이 실제 보는 화면, 네. 그 화면을 설계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는 애들이 있고요. 그걸 프로토타이핑으로 빠르게 만들어서 사용자 테스트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애들이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네, 설계 종류, 설계 원리, 포렌식도 보면은 있었잖아요. 출제 기준에. 네. 네, 클라우드 최근에 봤잖아요. 클라우드 포렌식. 클라우드 포렌식은 그 뭐죠? 공조 뭐 이런 애들 키워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인터럽트 이것도 아마 저희 주간 모의고사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서비스 루틴이랑 이런 애들. 네. 이렇게 빠르게 좀 살펴보긴 했는데 뭐 특이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1교시가 조금 이제 저희가 생소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념만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KCP 모의고사가 어제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를 좀 입수하게 되면 네, 한번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음, 네, 오늘 저는 그 오전 그 1번부터 그 5번까지 냈고 네. 6번부터 8번까지 6번부터 9번까지를 아마 서상희 멘토님께서 내시고 8번까지 네. 그리고 나머지를 이성수 멘토님께서 내셨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SP랑 BPR 네. 이걸 이렇게 묶어서 낼 수 있나? 사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요거를 기업 내에서 어쨌든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네. 실제로 잘 활용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비교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해야 되는지가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이 분석은 뭐 보시면 됩니다. ISP는 아예 기출 문제 여기 보면 이거부터 좀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제가 항상 보면은 출제 기준을 이렇게
위에 올려놓잖아요.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제 기준에 맞춰서 저희 멘토들도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정보기술 전략기획이 결국은 ISP랑 그렇게 다 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뭐 수립 관리하는 거, ISP, ISMP 이런 애들, 네. 비즈니스 정보기술 환경 분석, 아키텍처 설계, 투자 성과 분석이 저희 투자 성과 평가 뭐 해가지고 제가 문제는 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 계획 수립 이게 뭐 로드맵 이런 애들일 테고, 경영 전략, 환경 분석, 정보 시스템 개선 방안. 오늘 정보 시스템 개선 방안 할 때 기업 시스템 통합 관점에서 ESB 뭐 제가 냈던 거 그게 여기 이제 개선 방안, 정보 시스템 개선 방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및 AI 윤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선 IT 프로젝트 관리 활용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관점에서 실제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SP 같은 것도 정보 전략 쪽이죠, 이쪽도. 그리고 BPR 같은 경우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에서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하는, 네, 재설계하는 활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정보 시스템 우선순위나 구축 비용 산정해서 관리 체계 최적화해서 결국에는 성공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한번 해보겠다.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보겠다가 이제 ISP이고, BPR은 비용 품질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이제 활동인 거죠.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P가 절차랑 산출물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죠. 주로 또 ISP, ISMP 연계돼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ISP와 ISMP는 꼭 산출물까지 각 활동들까지 다 암기가 되어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외부 환경 분석, 뭐 법령 제도 분석, 환영 정목통 일단 크게는 저는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일단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안 요청서 작성하기 전에 제안 요청서에 들어가는 세부 사항들, 뭐 저희가 FP나 이런 애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ISMP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연계해서 하게 되면. BPR은 수행 계획 수립, 현행 모델, 뭐 개선 모델, 통합 이행, 네,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회사에서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어떤 시스템 개선 계획을 잡는다라고 하면 뭐부터 하는지.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현행 모델 에즈이즈라는 분석이라는 게, 지금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건 이렇게 개선해야 돼요. 다들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관점이고, 대신에 이 BPR은 프로세스적인 관점, 네, 비즈니스 프로세스적인 관점이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전략계획 ISP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BPR 계획이랑 뭐 BPR 계획에서 나오는 것들을 수용해야 하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네. 결국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가 서로 연관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 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이 시험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정량적 위험 분석. 네. 자, 이 정량적 위험 분석은 저희 위험 분석에서 나오잖아요. 위험 분석 활동에서 나오고, 위험 분석 활동하면 절차가 일단 있잖아요. 네. 위험 관리 계획 수립, 그리고 위험을 식별하고 정성적 위험 분석하고 정량적 위험 분석을 할 때 그때 여기 들어가는 애. 네. 그리고 위험 대응 방안 수립하고 이런 애들. 네. 이 위험 분석은 이거 잘못 쓴 겁니다. 네, 위험입니다. 리스크. 네. 네, 위협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안에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네. 그래서 항상 이 프로젝트 관리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범위 관리, 일정 관리, 그리고 버짓, 예산 관리하고 위험 분석, 이 위험 관리하는 이 네 가지는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프로젝트 관리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 외에 뭐 저희 그 리소스 관리, 자원 관리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하시더라도 얘네들은 꼭 아셔야 되고, 위험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까 그 절차별 기법. 네. 근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을 식별해요. 네. 프로젝트의 위험을 식별해요. 네. 그리고 그 식별된 위험을 어떤 것부터 정말 이게 위험이 크고 낮은지를 우선순위화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하는 게 PI 분석이라는 걸
직접 위험 분석 때 하게 됩니다. PI 분석은 이제 확률과 임팩트를 가지고 계산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걸 정량적으로 계산해내는 게 이제 정량적 위험 분석이고요. 위험 분석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네. 기법 이거는 최근은 아니지만 옛날엔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얘는. 네. 그래서 위험을 수치화하는 과정이고 얘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시민의 금이라고 외우십니다. 시민의 금, 시민의 금, 시뮬레이션 기법, 민감도 분석, 의사결정 트리, 그리고 금전적 기대값 이렇게 시민의 금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저희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안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확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네, 쭉쭉쭉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내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금전적 기대값은 여기에 금전적인 부분을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실제 이 발생 가능한 그 위험과 곱하기 영향도 뭐 이런 애들을 해가지고 금전가 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들까지 네, 해서 실제 신규 개발이 지금 이건 더 훨씬 더 유리해 혹은 아니면 기능 확장이 유리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금전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돈이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네, 정리하는 기법입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특정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 위험이 발생할 확률 뭐 이런 걸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 하고 있는 뭐 AI 예측 모델 혹은 아니면 통계적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모델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네, 활용하는 부분들입니다. 민감도 분석은 여기 보면은 자체 기능 개발이 긍정적과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씩을 있는지를 이렇게 약간 이거 토네이도 기법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생겼잖아요. 풍우처럼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얘네가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자체 기능 개발의 종속 변수. 부정적인 비용은 얼마고 긍정적인 비용은 얼마고 여기서는 그렇게 예시에서는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정성 정략을 이렇게 뭐 구분해 준 부분들은 3단락에 넣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다른 회사란다. 다른 학원에 있던 풀인데 네, 그 풀이를 가지고 왔으니까 혹시나 위에 게 조금 그 모호한 부분들은 요거 가지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신축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호황, 불황, 네,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 아웃풋, 임팩트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내는 거예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쓰신 분들도 있네요. 네. 보험 답안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걸 누가 쓰신 거지? 네, 다 합격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넘어가겠습니다. SLA 제가 요즘에 채점을 하면 그래도 세상유 멘토님이 계셔서 그런지 채점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봐요. 그래서 정의를 되게 잘 읽어보거든요. 오늘 정의가 끝에 보면 협약서, 협약서, 뭐 계약서,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얘는 그냥 협약이라고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어그리먼트니까. 네. 협약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와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 그 간에 협의를 통해서 네, 정의된 수준을 정의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이 시스템 다운타임은 1년에 한 5분 내로 제한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 내에서 IT 서비스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주로 IT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은 사실 이런 대학을 내부에서는 내부 기준을 이제 두기는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그 레벨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기준을 다 마련해 놓고 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KPI에도 그게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IT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그 아웃소싱 하는 그 업체와 그리고 사용자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에 서비스 기능 개발 건수는 몇 건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이런 어떤 수준들을 다 정의를 해놔야 서로 나중에 이렇게 뭐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계약상으로도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는 게 SL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명확하게 구성이랑 구축 절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구성과 구축 절차를 표로 꼭 적어서 이렇게 기술을 해주셔야 돼. 네. 그래서 뭔가 나는 가에는 개념도를 항상 그렸으니까 구성은 개념도로 그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물어본 건 꼭 집어서 물어본 건 꼭 네, 이렇게 표로 네,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 앞에 웬만하면 3단표로 해서 구분을 꼭 저렇게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룹핑을. 네. 측정 수행 평가하는 그 평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나눴네요. 기본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하기 위한 그 서비스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카탈로그, 업무를 위한 이제 뭐 소 같은 거,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 같은 것들이 있네요. 네. 측정 수행할 때 이제 지표, 네, 목표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평가에는 보상 체계, 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서비스 범위 및 내용 정의하고 수준 관리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수준, 페널티 설정, 성과 분석, 보고 통제, 네, 이 단계예요. 네. 이 평가 단계에서의 보고 통제는 매주 이렇게 계속 뭐 조금 반복적으로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고려사항은 서비스 사업자는 페널티 적용을 회피하고 발주 기간은 서비스 대가를 낮추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회사에서는. 네. 서비스 평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기 이제 예시로 네, 들어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아, 이거는 태윤님 거 같은데. 네. 네? 아, 협약. 네. 이 협약이 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에는 이렇게 네, 그룹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거는 현성님 거네요. 네, 이제 글씨만 봐도 누구 건지 알아. 네. 네. 구성 모델이잖아요. 25,000, 21,500은 구성 그 프로젝트 관리 표준이에요. 표준. 국제 표준이라는 내용이 끝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관리 계약, 뭐 계약까지 이렇게 쓰신 분은 없던데 관리 뭐 어쨌든 저 끝에 그 종교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종교를 꼭 맞춰 주시는 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표준화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잘 맞지 않은 분들은 네, 정의에 제가 다 커멘트를 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표준은 보면 여기 모델도도 이렇게 있지만 표준은 1장, 2장, 3장, 4장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항상 표준은. 그래서 1장은 적용 범위고 대부분 2장의 용어와 정의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3장엔 프로젝트 관리 개념, 그리고 4장에는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부속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표준은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게 빠진 분들은 일단은 다 5.7로 통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 그룹, 네, 주제 그룹 이렇게 나뉜다.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상위에선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밑에 있는 프로세스 그룹은 지금 여기 그 4-2번의 프로세스 그룹과 주제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 그룹은 우리 10가지 걸 얘기하는 거고요. 통합 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범위 관리 이렇게. 네. 표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가이드, 표준 얘네들은 정확하게 뭔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시험에 또 한 번 또 나왔었기 때문에 뭔가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이 21,500에 근거하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글을 적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PM복이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PM복이랑 네, 좀 비교를 해도 될 것 같고 PM복이 최근에 이제 갱신이 좀 됐기 때문에 요 내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이제 픽스죠. 그리고 세븐이 사실은 그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비교가 뭐 이게 사실상의 디펙토다 뭐 이런 내용들만 서로 비교해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커머스를 조금 데이터 경제랑 혼동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데이터 커머스는 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쿠팡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컨셉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B2C, B2B, C2C 있잖아요. 네. C2C는 당근. 네, 당근 저희 당근 있잖아요. 네. 당근 얘기하는 거예요. B2B는 이제 기업 간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B2C는 쿠팡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B2C, B2B, C2C 이렇게 있을 텐데
B가 아마 철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비즈니스인가? 그렇죠. 네, 비즈니스죠. 네, 이 C는 커스터머예요. 그래서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이게 당근이죠. 서로 개인 간 거래하는 거. 네, 이거는 기업 간 거래 B2B는. 그리고 G라는 게 있어요. G는 이제 거버먼트라고 해서 정부랑 정부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M 커머스나 이게 아마 모바일 커머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F 커머스 이런 애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커머스를 제공한다입니다. 네. 보면 우리 마이닝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마 그 DB 할 때 텍스트 마이닝, 뭐 소셜 마이닝, 그 뭐죠? 관계 분석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오피니언 마이닝도 있고, 오피니언 마이닝 뭐 리뷰였고, 그렇죠? 네. 텍스트 마이닝은 이제 뭐 고객들의 어떤 상품 설명이나 이런 마이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고객 의견들을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이닝 기법들이 있어요. 뭐 연관 분석 같은 걸 해가지고 추천을 해준다든지, 네. 기저귀, 뭐 맥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뭐 마케팅 같은 거를 할 때 저희 뭐 군집 분석 같은 걸 해서 A 그룹, B 그룹 저희도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앱만 이용하는 요교만 이용하는 고객들, 요교와 배민을 같이 이용하는 고객, 그리고 3사 요교, 배민, 쿠팡이츠를 같이 이용하는 고객, 이거를 다 세그먼트를 다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요. 예,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각각 그 구매 패턴에 맞게 뭐 푸시도 날려준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 최근에 저는 쿠팡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다가 뭘 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쿠팡에서 살 만한 것들 뭘 봐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푸시가 와요. 쿠팡 FC가 와요. 예. 어떻게 오냐면 나무님 혹시 애플워치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와요. 깜짝 놀랍니다. 아주. 네. 그 저희 토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토스나 아니면 혹시 뭐 뱅크샐러드 이런 데 있잖아요. 저희 핀테크 하는 업체들. 걔들은 최근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디서 대출을 알아보면 푸시가 와요. 나무님 대출 알아보고 계신가요? 저희 금리가 훨씬 저렴한데 한번 알아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FC가 와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융합이 돼서 이런 형태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이런 패턴들이 이제는 다 일상화돼가는 과정들에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데이터 커머스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정보, 뭐 중개 플랫폼, 빅데이터 활용, 요게 키워드예요. 얘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럼 기술이 항상 이런 거는 데이터 커머스 뭐 이렇게 되면 항상 이달락에는 기술을 가지고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마이닝 기법들이 있고 여기에 뭐 상관 분석, 연관 분석 이런 걸 해주셔도 돼요. 네,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하셔도 되고 빅데이터 기술에는 하둡, 뭐 NoSQL, 연관 분석 여기 들어가 있네요. 상관 분석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활용 분야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IL 4.0이 일단은 나온다 계속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셔야죠 일단. 3.0에서 4.0 나온 지가 꽤 됐고요. 네. ITIL은 실제 ITSM이에요. 서비스 매니지먼트.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 베스트 프랙티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이렇게 제공해야지 약간 이런. 네. 그런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4.0 프레임워크에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폴리티컬, 그러니까 조직, 사람, 그리고 여기 정보와 기술, 밸류 스트림과 프로세스, 파트너 서플라이 이게 다 분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로덕트랑 서비스가 가운데 밸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4차원 모델이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4가지가 여기 있잖아요. 4차원 모델. 네. 그래서 조직 구조와 그리고 사람들. 네. 그래서 ITSM 부서의 조직 구조와 인력 및 기술 역량. 네. 뭐 개발자, 디자이너, 뭐 이런 PO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보와 기술. 네. 그리고 파트너와 서플라이어. 조직과 파트너 간의 계약과 합의, 뭐 개발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솔루션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밸류 스트림이랑 프로세스,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들, 뭐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비스 밸류 시스템이라는 애가 있어요. SVS라고 이제 하는데
그 구성 요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얘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이랑 거버넌스 그리고 서비스 밸류 체인. 네. 이 서비스 밸류 체인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제 그 기능에 대한 IT 같은 경우에 특히나 비즈니스 요구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해줘. 내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 마케팅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 고객한테 효과적으로 푸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 아니면 고객 정보를 한눈에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라고 이제 IT 부서에 들어오게 되면 그 요구 사항들을 잘 분석해서 일단 개발을 완료하는 것 자체가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서비스라고 밸류라고 얘기하고요.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을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죠.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림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밸류, 마지막. 이 밸류라는 게 결국엔 서비스적인 가치고 그 서비스적인 가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주로 IT에서는 이제 그 서비스 시스템 혹은 아니면 기능 뭐 이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가운데가 아까 서비스 밸류 체인이고요. 이 서비스 밸류 체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 밸류 체인이 여기 디자인 앤 트랜지션이랑 뭐 딜리버리 서포트, 옵테인 빌드. 네. 옵테인 빌드 이게 결국에는 외부에 있는 솔루션을 내가 사서 그거를 가지고 제공할 거냐 아니면 우리 개발자들 투입시켜서 직접 만들 거냐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설계 그리고 트랜지션 전환이잖아요. 설계하고 우리 시스템 설계하고 전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딜리버리 서포트가 배포하고 이제 AS 하는 거 실제 방해가 일어나면 그 처리해 주는 거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태우님 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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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관리, 정보 시스템 관리와 PMO 얘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감리 PMO 얘는 꼭 알고 가셔야 돼. 꼭. 네. 정보 시스템 감리는 제3자적인 관점, 그렇죠? 네. 하는 행위 제도입니다. PMO는 프로젝트 수행 위해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인력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된 프로젝트 전담 관리 조직이고 정부에서 할 때 감리를 하냐 아니면 PMO를 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3자적인 관점, 발주자적인 관점에서 하느냐라는 부분들이고 법적 근거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감리는 57조 1항이고 PMO는 전자정보법 제64조 2항이에요. 네. 기대 효과랑 수행 역할 그리고 주요 산출물 절차 다 다르거든요. 네. 이런 애들 딱 구분해 가지고 얘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2교시는 제가 4번부터 6번까지 설명할게요. 네. SLA가 아까 나왔었죠. 네. 정보 시스템 사용자 그리고 공급자 사이 간의 관계예요. 상호 동의에 의해서 서비스 수준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한 약정서이고요. 위에 설명했던 그대로예요. 다 얘네들. 근데 지표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아웃소싱을 주면 하드웨어만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아웃소싱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트워크 아니면 고객 만족도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주요 지표는 거기에 맞춰서 다르게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주로 개발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 아웃소싱을 줬는데 오류가 몇 개나 났어. 혹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거, 서비스 리퀘스트를 몇 개나 처리했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네트워크랑 하드웨어는 이제 주로 저희 그 서버나 이런 것들 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실제 그 구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드웨어 소프트 네트워크, 네, 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클라우드로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나온 게 결국은 이런 SLA를 클라우드로 아웃소싱을 줬을 때 SLA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야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이라는 도메인에 한해서 그래서 클라우드 SLA 가이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라는 부분인데 서비스 가용성, 데이터 백업, 복구 및 보안, 고객 지원, 위약금, 뭐 서비스 계약의 해지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네. 서비스 가용성은 얼마나 실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허용 시간 이런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1년에 혹은 아니면 여기는 월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월 3.6시간 이내로 사실 장애가 그 안으로 사실 시간이 제한이 있어야 돼라고 하면 전체 시간에서 장애 시간, 장애 허용 시간을 하면 가용성은 대략 한 99.5%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외부에 데이터 센서에 적재 저장할 때 이제 처리해야 되는 보안 중수, 뭐 백업 중수율. 왜 그러냐면 장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백업률, 네, 이런 것들도 또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고객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 클라우드 SLA 가이드라는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실제 네,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문제가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요. 보면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사업자,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의해서 제14조 2항에 의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세부 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겁니다. 얘가 금융 클라우드 SLA 가이드. 예, 예, 있는 내용이고요. 사전 준비 절차는 계약 체결하고 보고 및 이용하고 이용 종료하고 네, 입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다른 것들은 다 절차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사전 준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조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 대상이나 선정 중요도 평가하고 업무 연속성 계획, BCP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네. 네, SLA 구성은 사전 준비, 계약 체결, 보고 및 이용, 그리고 이용 종료에 따라서 필요 조치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융 클라우드 혹은 아니면 여기 금융 클라우드란 내용을 꼭 쓰기는 했지만 어, 이게 가이드가 따로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기업 내에 뭔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한다. 근데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규정되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 절차 이거 쓰고 필요 조치는 그 절차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기술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 클라우드 SLA 이렇게 이제 다시는 안 나오겠지만 이걸 활용해서 하나만 드시지 말고 이걸 활용해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시간적으로 되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절차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전 준비하고 계약 체결, 보고 및 이용하고 네, 이용 종료하고 네. 이용 종료할 때는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네. 이용 종료하거나 아니면 업체를 바꾸거나 이런 거죠. 네. 네. SCM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나? 다음이었군요. 네. 아마 공급망 관리는 다 어느 정도는 개념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제품의 공급 체인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기업의 수익 증가 뭐 하는 경영 혁신 기법 활동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밸류 체인을 통합 관리. 그러니까 원료를 소싱하는 그 단계부터 원재료를 소싱하는 단계부터 소싱했잖아요. 그럼 기업 내에서 생산을 막 할 거잖아요. 네. 생산해서 생산된 제품을 출고하고 또 유통 채널에 유통하고 소비자한테 그 가는 이 일련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 단계들을 굉장히 최적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겠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적화시키고 혹은 아니면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그 시점에 딱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갑자기 그 먹태깡이 생각이 나네요. 네. 먹태깡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아직도 못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당근 보니까 한 봉에 그때 한 5천 원씩 막 팔리고 이러더라고요. 네. 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거죠. 네. SCM을 최적화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저희 코로나 때 반도체 뭐 이런 거 되게 부족해가지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막 1년 기다려야 돼. 전기차 1년 기다려야 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공급망 관리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향들이 있는데 코로나19 네. 지금 뭐 끝나긴 했으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국가 간의 분쟁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저기 저 어디냐 이스라엘이랑 또 저기 중동 쪽에서도 전쟁이 있잖아요. 네, 이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수급 불안정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미국이랑 중국 간의 어떤 분쟁들 네, 들 때문에 이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앞에 어떤 도입부 같은 걸 좀 써주시려면
이런 최근 국제사회의 국제적인 전쟁으로 인한 전체 사업 분야의 뭐 이런 애들 쭉 앞에 나오잖아. 이거를 도입부에 활용해서 써주시면 좋아요. 네, 오늘 그렇게 쓰신 분들이 있던데 국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코로나 지났으니까 뭐 고객의 빠른 기호의 변화 뭐 해서 SCM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도입부를 요걸 활용을 좀 해주시면 문제에 집중해서 쓰시게 되니까 훨씬 더 좀 어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수요 예측 7단계를 딱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7단계의 형식은 좀 맞춰 주셨어야 돼요. 예측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수요 영향 요인 분석, 수요 예측 기법 선정하고 뭐 예측 실행 및 분석, 예측 결과 검증, 예측 결과를 활용한다.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가 딱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이걸 누가 외웠겠어요. 하지만 7개의 그 형식은 꼭 맞춰 주셔야 돼요. 답을 7개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보면 대부분 다 계획을 세우고 사전 계획을 세우고 뭐 계획 수립하고 수집하고 이건 이제 사전 계획이죠. 수요 영향이나 예측 기법 계획을 세우고 현황 분석하고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은.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만 꼭 7개가 모르시더라도 그렇게 뭐 그렇게 좀 기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측 기법은 이제 정성적, 계량적인 기법들이 있고요. 정성적인 기법은 이제 오늘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뭐 경영자 판단법. 우리 사장님이 찍으시는 거죠. 이만큼 필요해. 발주 얼마 넣어. 이런 거죠. 그리고 판매원 의견. 저희가 요번에 여름에 이 시기에는 아니면 겨울에 이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판매가 됩니다. 이런 거죠. 델파이법도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이제 취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으로 수요 예측을 좀 하게 되고요. 정량적으로 하는 기법들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안전 재고랑 적정 재고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주문에 대한 리드 타임 동안 예측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유하는 재고.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이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 혹은 아니면 판매 채널이 들어오기 전에까지의 그 시간이 있을 거죠. 그 리드 타임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고객들이 막 주문이 들어오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최소한의 재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개가 팔릴 것 같아. 그러면 한 13개 가지고 있는 거죠. 7개 팔릴 것 같으면 한 3개 정도는 안전재고로 가지고 있자. 왜? 이 리드 타임. 생산해가지고 실제 채널까지 납품이 되는 그 시간까지가 얼마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공급 리드 타임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합니다. 수요 표준 편차는 과거에 고객한테 판매된 양이에요. 겨울에 예를 들자면 11월 달에는 점퍼가 이 정도 나갔어. 뭐 이런 거죠. 서비스 개수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품 없이 시장에 발생하는 모든 수요를 만족시킬 확률이죠. 그리고 적정 재고라는 건 안전 재고의 경제적인 측면, 안전 재고 플러스 경제적인 측면까지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경제적인 측면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기 재고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주기 재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평균 수요 곱하기 공급 리드 타임이라는 내용이 조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안전 재고를 더해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적정 재고 유지 고려 사항, 자체 회전율, 뭐 자체 제공 비용, 뭐 안전 재고 입출고 현황, 뭐 이런 애들 보셔야 되겠죠. 지지난 주인가 그 저희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 2차죠. 저희 기숙사의 시험은 쓰기 시험과 말하기 시험이 있어요. 쓰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어보는 걸 말로 물어보고 말로 대답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으로 필기는 한 5%, 10에서 한 5% 되거든요. 지금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필기 합격하면 기술사구나 이렇게 쳐줘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면접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문제 하나로 나왔었던 게 이게 나왔더라고요. 기업 내 서비스 통합을 위한 이 시스템 통합하는 거가 이제 면접 때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내봤고요. 면접에서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하고 계신 그 서비스가 있는데
EAI나 ESB API 중에서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그래서 이거는 EAI, ESB 그리고 SP API를 그 개념들을 다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좋은 답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설명이 좀 됐어야 되고요. 일단은 문제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문제. 일단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네. 솔루션별 장점, 기술 요소, 한계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태우님. 자기대로 막 쓰는 거 이제 급하죠, 당연히. 급하지, 당연히. 다 급한데, 예, 이렇게 물어본 건 당연히 이렇게 관점을 쓰지 않으면 그냥 다 날아가는, 네, 다 날아가는. 네. 그래서 항목을 정해 준 거거든요. 아예 표에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오늘 잘 쓰신 분들은 솔루션별 장점, 그러니까 EAI의 장점, 기술 요소, 한계점 이렇게 다 쓰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4단락에는 최근에 뭐 플랫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통합 방안, 혹은 아니면 MS에서 그 API 게이트웨이의 어떤 그 장애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뭐 무슨 방안, 뭐 이렇게 써주시면 완벽한 거죠. 왜 그러냐면 EAI부터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발전해 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기업에서 통합할 때, 시스템을 통합할 때. 네. 그래서 문제 일단 잘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 단계 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시스템이 이제 분리돼 있었던 거예요. 뭐 SCM, 뭐 어디 또 그리고 ERP 이렇게 다 부분 도입하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정보 연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회계 시스템 따로 있고 ERP 따로 있고 뭐 기업 포털 따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 간에 정보 연계가 돼야 되는데 다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P2P 통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통합을 해. 통합을 하는데 이게 뭔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서비스 아답터라는 걸 가지고 뭔가 통합한 게 EAI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이제 소아 관점에서 통합한 게 ESB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표준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메시징 보안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API 게이트웨이라는 걸 두고 프락시 형태로 실제 정보를 교환하는 API 게이트웨이까지 발전되게 됐다. 이게 하나의 이제 흐름이에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흐름대로 발전을 해왔다. 네, 그래서 최근에 API 게이트웨이까지의 얘의 그 단점은 뭐고 얘를 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4단락에 딱 썼으면 완벽한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규시형은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세요, 문제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 흐름을 다 흐름이 있어. 다. 네. 이 위에도 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최대한 잘 간글로 연결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네. SCM이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어? 그리고 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정량적으로 어떤 산정할 수 있는 기법들은 뭐가 있고 하고 요 4단락의 정점으로 실제 기업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어주면 네, 완벽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항상 이교 시험은 이렇게 묶어서 흐름대로 쓰려고만 노력하시면 문제에 집중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에 있는 내용은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간에 이렇게 있는데 EAI라는 걸 가지고 통합해요.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아답타라는 애가 있습니다. 네. 아답타, 저희 아답타 있잖아요. 220, 110 이렇게 네, 교환해 줄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장점은 이기종 연동이 가능하죠. 이 기종이 달라도 아답터만 있으면 다 연동되니까. 근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비표준화, 표준화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 할 때마다 그런 아답터 또 끼워가지고 또 하고 또 하나 또 연기하면 또 아답터 끼워가지고 또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연동하려고만 하면 계속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유율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소아 같은 경우인데 시스템을 ESB, 예, 이 수업 기술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웹 서비스거든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내부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거예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EAI에서 부족했던 통신 표준화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SOAP 같은 프로토콜 같은 경우가 있고요. ESB 패턴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한계점은 스펙이 복잡해. 다양한 스펙으로 인한 서비스 증가에 대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XML 적용 한계, XML 변환에 걸리는 시간, XML을 기반으로 뭔가 데이터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XML을 변환하는 걸리는 시간에 따른 성능 저하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API 게이트웨이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네. 서비스 간의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익스터널, 인터널이에요. 인터널 관점에서 보면 이제 API가 있고 외부에 제공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돼요. API 뭐 저희 네이버 맵 이런 거 다 API로 제공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외부에 제공하는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내부에는 MSA 같은 걸 하게 되면 내부에 이제 뭐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 혹은 아니면 결제 마이크로 서비스 이렇게 내부에 있는 것들을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PI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인증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네. API 게이트웨이의 부하가 증가하겠죠. 이것도 하나로 다 몰리게 되니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생기겠죠. 왜 그럼 하나가 죽으면 다 죽으니까. 네. 그래서 이 S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형 아키텍처가 뭐 필요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앙 집중형 한계를 개선한 서비스 메시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이제 완벽한 답안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출제를 하려고 하다가 못 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 요 위에 것들은 다 출제가 된 거고, 요 스크럼은 아마 저기 이성수 멘토님이 내셔서 이제 제가 뺐고, 근데도 어쨌든 이게 뭔가 기업 내에서 애자일을 얘기할 때 A부터 Z까지 뭔가 또 정리할 때 이 문제가 좋기 때문에 제가 포함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사업에 발주를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아마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발주 단계별 그리고 일반 발주, 단계별 발주 이런 애들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이 발주 프로세스는 꼭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기본이에요, 기본. 오케이,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성수 멘토님 오셔가지고 나머지 해주시겠습니다.